환영합니다. 나뭇결 소리입니다.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치료 없이도 암이나 치명적인 질병을 완벽히 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백만 년 동안 대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생명체들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큰 몸집에도 암에 걸리지 않는 코끼리, 지독한 고혈압을 견뎌내는 기린, 그리고 수십 배를 더 오래 살아남는 여왕개미까지. 암 전문 의사인 저자는 현대의학의 한계 앞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한 질병과 삶의 수수께끼를 풀 가장 강력한 단서가 바로 자연의 진화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지혜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탐구하는 책, 코끼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오늘은 이 책이 전하는 수백만 년 생명의 지혜 중 제1장과 제5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동물은 우리에서 살기. 야생동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다 강하고 현명하게 오래 사는 법.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에서 깬다. 다시 잠들기를 바라며 침대 옆 탁상시계를 애써 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몇 시간 후 시작해야 하는 일 생각으로 가득하다. 지금은 일단 자야 해. 날이 밝으면 그때 모두 처리할 거야. 스스로 다독여보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다. 이제 서서히 몸이 풀리는 것을 느낀다. 움직일 준비가 된 것이다. 나눠야 하는 대화, 보내야 하는 이메일, 정리해야 하는 메모 등이 머릿속을 활보한다. 시계 분침이 계속 돌아간다. 1시간이 흘렀다. 진지게 해야 했을 검진 예약을 왜 하지 않았는지의 생각이 미치자 새로운 불안감이 최고치까지 올라간다. 어쩌면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도와줄 만한 것을 주치의가 처방해 줄 수 있다. 아니, 그 의사가 은퇴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나서 도와줄 의사마저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유난히 기운이 없다. 불면증은 분명 무엇인가 나빠졌다는 신호다. 어쩌면 치매나 암과 같은 끔찍한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다. 뇌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생각이 사로잡힌다. 마침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든다. 그러고 나서 이내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을 경험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는 그의 영향력 있는 저서 얼룩말에게는 왜 궤양이 생기지 않는가에서 비슷한 딜레마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있다. 도대체 왜 얼룩말에게는 궤양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은 얼룩말이나 다른 동물들은 인간처럼 스스로 자기 몸에 가하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동물들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우리 집 개 조지에게 인사할 때 보면 녀석은 전날 산책하다 만난 개와 다툰 일이나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밤새 잠 못 자며 뒤척이지 않은 게 분명하다. 조지는 비교적 스트레스 없이 사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이겨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아무런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야생종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동물 안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문명화된 사회를 건설했다. 하지만 그 사회는 구조와 법, 규범, 지리적 경계,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는 물리적 장벽에 의해 제한된다.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인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하루에 무려 87%나 되는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추가로 6%는 차 안에서 보낸다. 1900년에 도시 거주자와 시골 거주자 비율이 대략 1대 7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심지에 살고 있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 것이다. 인간은 말하자면
길들여진 반려동물처럼 실내에서 생활하는 동물종이다. 이제 인간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나 포식자를 피해서 다니지 않아도 된다. 부엌 수납장이나 냉장고를 열거나 길 모퉁이를 돌면 언제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점점 더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버튼을 한번 누르거나 손가락 한번 까딱이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배달시킬 수 있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심지어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도 그런 테크놀로지를 갖는 것을 상상조차 못한다. 쭉쭉 늘어지는 치즈버거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침팬지의 모습을 그려보라. 지난 한 세기 동안 테크놀로지는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기대 수명을 30년 가까이 늘려놓았다. 덕분에 사는 것이 더 편해졌고 노년에 더 잘 살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의 단점도 있다.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오늘날 인간의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 대부분이 야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치매, 심장병,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비만, 자가면역 질환, 골다공증은 다른 동물종에게는 발병하지 않는다. 발병한다고 해도 극도로 드물다. 이 질병들을 통틀어 문명질병이라고 부른다. 인간을 가둔 동물원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은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 심지어 몇십 년 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인간이 현대기술과 의학을 이용해 발병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질병을 일으키는 3대 주범은 해로운 만성 스트레스,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된 몸인데도 종일 앉아있으려는 경향, 수백만 년 동안 진행된 진화를 거스르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다. 이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사파리 여행을 가보자. 야생에서의 두려움과 느긋함. 우리 모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적자 생존을 이론적 개념처럼 배운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몇 년 전 나는 아프리카로 사파리 여행을 갔다.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은 특히 인간을 가두고 있는 동물원 우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같은 맥락 속에서 살필 수 있는 여행이었다. 야생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 아침 일찍 베이스 캠프를 떠나 쌍안경과 카메라를 들고 사파리 복장으로 며칠을 사냥하며 보냈다. 두려움이 익숙한 기류처럼 동물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다. 나는 사방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물들은 모두 생존 게임을 한다. 어떤 동물들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했고, 어떤 동물들은 자기 무리 내 더 힘센 동물에게 공격받을까봐 겁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하는 동물들도 있었다. 두려움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지배적 감정 중 하나로서 자연의 모든 것을 주도한다. 두려움은 해로운 것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두려움이 일시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된다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잠시 두려움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 분출과 같이 신경계를 자극하는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덕분에 머리가 더 맑아지고 의욕과 심리적 회복력 또한 높아지면서 새로운 경험에 도달할 수 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다. 대략 20년 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라도 그것이 일시적이라면 혈중 순환 백혈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백혈구는 감염을 막고 부상이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면역 체계의 중요한 파수꾼이다.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고조된 기분, 낮은 기저불안, 심지어 마음 챙김 명상과 동등한 수준의 이완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포 영화를 보거나 가슴 떨리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진짜 위험 없이 안전한 공포라 불리는 통제할 수 있는 무서운 순간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안전한 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공포를 즐길 수 없다. 2019년
피츠버그 대학교 과학자들이 유령의 집에서 공포 실험을 했을 때 참가자들 대부분이 유령의 집에 들어갔다 온 후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분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다. 이 논문의 제1저자로 공포의 성질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마지커는 극도로 무서운 활동이 뇌의 일부 영역을 멈추게 해 전반적인 기분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뇌가 작동 정지 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무서운 사건에 대해 일종의 희열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계산된 작동 정지는 공포에 이로운 효과를 내기 위한 생물학적 기제일 수도 있다. 무서운 순간을 극복했을 때 다른 장점도 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고 자기 보호를 위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두려움은 고통이 만성적으로 변했을 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고통을 관리하거나 고통 경험을 바꾸게 해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게 도와줄 수도 있다. 유령의 집에서 나오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곳에 함께 들어갔던 생판 모르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한 적 있지 않은가? 그것은 옥시토신이 몸에 넘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살펴볼 것이다. 옥시토신은 성관계나 출산 시에도 분비되는 화학물질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고 강한 우정을 쌓고 깜짝 놀라는 것을 즐기는 이유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본 동물들은 이와 같은 두려움에 적응해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듯하다. 그들은 항상 최고 경계 모드로 있지는 않는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동물들도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느긋하게 보낸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사바나 동물들의 두려움과 아주 다르다. 사자는 자기 방식대로 매일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대개 인간처럼 자기 죽음을 고민하거나 실망스러웠던 어제 일을 한탄하거나 내일 할 일을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사바나에서 돈이나 결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며 한가로이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많이 봤다. 게다가 사자들은 인간처럼 늘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었다. 이런 환경적 특성은 신체 내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간 느끼는 두려움은 고혈압 장기화와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분비, 과도한 근육 긴장, 방어 행동, 얼룩말에게는 생기지 않는 궤양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세계보건기구는 만성 스트레스를 21세기 유행병으로 꼽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병과 뇌졸중, 불안감, 우울증, 중독, 비만, 치매로 악화될 수 있는 심각한 기억력 감퇴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야생동물은 우리에게 순간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몇몇 길든 동물들은 우리에게 불안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순간에 충실한 삶의 방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제 내 안의 물고기를 만나보자. 내 안의 물고기라는 말은 시카고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닐 슈빈이 인체구조 진화의 놀라운 역사를 다룬 2008년에 출간된 동명의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 다음에 칵테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에는 내 안의 물고기를 나무라야 할 것이다. 프로산타 차크라바티는 어류학자이자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교수로 이전에 보고된 적 없는 아기와 동굴어종을 포함해 12개가 넘는 새로운 어종을 발견했다. 아귀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물고기처럼 매우 기괴하게 생긴 심해어다. 동굴어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동굴이나 지하수에 서식하고 대부분 보지를 못한다. 차크라바티가 발견한 물고기 중 하나인 루이지애나 팬케이크 박쥐 물고기는 2011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종탐사국제연구소에 의해 새로운 종 톱10으로 선정되었다. 다소 보기 흉한 팬케이크 박쥐 물고기는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고 몸에 가시가 돋아 있고 눈이 크고 불룩 튀어나와 있고
지느러미로 뛰어다닐 수 있다. 어두운 곳에 사는 아귀나 동굴어처럼 이 박쥐 물고기도 고립되고 빛이 들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한 곳에 서식한다. 차크라바티는 어떤 물고기도 절대 못생겼다거나 혐오적이라고 묘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차크라바티는 어릴 때 물고기에게 빠졌다. 뉴욕 퀸즈에서 자란 그는 코니 아일랜드에 있는 뉴욕 수족관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나중에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0년 동안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즈에 있었다. 내가 그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도룡뇽을 찾기 위해 쌍둥이 딸 한 명과 멕시코만을 향하고 있었다. 차크라바티가 알려준 놀라운 사실 첫 번째는 물고기가 완벽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다. 물고기의 척추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속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은 똑바로 서 있기 위해 종일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아프고 골관절염이 생기기 쉽다. 차크라바티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감금된 채 생활하고 있다 라고 나에게 처음 말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진화 생물학 강의를 맡아 가르치면서 인류의 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 진화에 대한 내 생각을 바로잡아 준 것도 차크라바티 교수다. 진화라고 하면 원숭이를 닮은 네 발 달린 털복숭이 동물에서 두 발로 걷는 벌거벗은 원시인으로 변하는 고전적인 과정을 떠올린다. 그러나 인간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먼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라 물고기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기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차크라바티가 테드 강연에서 말했다. 그러고 나서 청중에게 인간이 진화의 목표가 아니라고 상기시켜줬다. 인간은 자연 선택의 힘으로 변하는 원시적 생명체들을 모아놓은 긴 줄의 끝에 서 있는 완벽하게 진화한 생물이 아니다. 그는 약 30억 년 전 다핵 진핵 생물이라 불리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생명 형태, 곰팡이계, 식물계, 동물계가 진화했다. 최초의 척추동물은 물고기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척추동물은 물고기다. 따라서 사실상 당신과 나도 물고기다. 그러니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덧붙였다. 한 계통의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왔고 포유류와 파충류 등이 생겨났다. 어떤 파충류는 새가 되었고 어떤 포유류는 영장류가 되었다. 또 어떤 영장류는 꼬리가 있는 원숭이가 되었고 다른 영장류는 유인원이 되었다. 유인원에서 다양한 인간종이 진화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그저 원숭이와 공통된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테드 강연에서 차크라바티는 우리 자신을 물에 서툴도록 진화한 물 밖에 사는 작은 물고기로 생각하라 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아가미는 후두와 중이로 변했고 척추는 두 다리로 서는 자세를 지탱하기 위해 더 튼튼해져야 했다. 그러나 큰 머리와 평평한 발로 똑바로 서는 것은 최선의 진화 전술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거운 머리를 들고 엉덩이에 무게중심을 두고 일어선다는 것은 나중에 정형외과적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해법은 똑바로 서고 특히 머리와 골격계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을 만들면서 신체 정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만일 그런데도 물고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면 만취해서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인간의 직립 이족 보행은 온몸을 쑤시고 아프게 하는 것 외에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술 취했을 때는 더 심하다. 몸에서 혈액은 뇌이로도 흘러들어가므로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액으로 흡수된 알코올이 뇌의 뇌림프액으로 유입된다. 게다가 술을 마시면 뇌이로 가는 혈류가 증가한다.
평형 감각을 돋는 내 림프액은 평상시 양이 많지 않고 알코올보다 농도가 높은데 거기에 알코올이 더해지면 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젤 상태의 림프액 안에서 선모같이 생긴 신경세포인 유모세포가 자극을 받고 뇌가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 몸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머리가 흔들려도 안정되기 위해 눈은 진정기에 의존한다.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은 수생생물의 특징으로 진화의 흔적으로 남아있다. 회전 운동을 경험하면 뇌는 눈 근육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 눈동자가 자꾸만 한쪽으로 획 움직이는데 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뇌림프액의 비정상적인 변화는 술 취한 사람들이 느끼는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여러 연쇄 효과도 일으킨다. 우리 몸은 술을 많이 마실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고 고래처럼 마신다는 표현처럼 술을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반복적 음주로 알코올에 장기간 노출되면 측두엽의 청각정보 처리 영역인 중추청각 피질이 손상된다. 중추청각 복합체가 손상되면 소리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면 소음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구별하기 어렵고 말소리가 너무 빠르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게다가 고통스러운 숙취를 겪을 때도 안진을 겪을 수 있다. 알코올이 뇌의 림프관에서 혈류로 다시 유입되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우리의 간은 전날 밤부터 이미 혈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관리했을 테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회전성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도 눈동자가 자꾸만 한쪽으로 획획 움직이는데 술을 마셨을 때와 반대 방향으로 안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귀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서 실제로 웨이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수생생물이라고 여기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어머니의 자궁에서 양수에 둘러싸여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땅에서 방향을 잡고 기는 법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걷는 법과 달리는 법까지 배운다. 완벽한 몸을 가진 물고기처럼 인간의 척추도 움직임을 지탱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마땅히 몸의 설계를 존중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는다. 내 발이 아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더위를 식히고 주변을 조사하고 도구와 유화를 운반하고 장거리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너무 오래 앉아있고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푹 숙이는 등 여간에서는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이 퇴색될 수 있다. 우리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과 잘못된 자세는 골격 건강을 해치는 양대 주범이다. 그러나 바른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것이 단지 목, 어깨, 허리의 부상과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몸을 세우면 호흡, 음식 삼키기,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목, 어깨, 등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 관절 경직과 골격 통증 같은 질병 예방에도 좋다. 이와 관련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놀랍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소 앉던 방식대로 앉은 사람들과 좋은 자세로 앉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몸을 세워 바르게 앉은 사람들이 훨씬 활력이 넘치고 근심이 적었으며 미래에 대해 더 밝게 전망했다. 이처럼 자세가 정신 건강을 포함해 건강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바른 자세를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튼튼한 코어 근육을 기르고 유지하라. 걸을 때,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있는지 의식하라. 편안한 낮은 굽의 신발을 신어라. 가능하다면 인체공학적 의자나 스탠딩 책상과 같은 자세에 좋은 장비를 사용하라. 앉을 틈 없이 분주한 내일을 위해 숙면을 도와주는 매트리스가 있으면 유용하다. 우리는 척추뼈가 있는 물고기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물고기는 쉬지 않고 헤엄친다. 그것이 그들이 숨을 쉬는 방법이다.
헤엄치지 않고 오래 휴식하는 물고기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헤엄쳐야 물이 일정하게 계속 아가미를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 몸속에 적당한 산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움직인다. 우리가 움직임에 의존해 호흡하는 종은 아니지만 잠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몸의 배수관과 같은 림프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우리도 움직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림프계를 가리켜 순환계를 보완하는 몸의 하수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림프계의 주된 역할은 혈관에서 새어나온 과도한 조직액과 단백질을 림프절을 통해 다시 혈류로 돌려보내며 체액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염과 싸우기 위해 림프구라고 불리는 백혈구와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도 한다. 이것이 림프계가 신체의 적응 면역 반응에서 이른바 스타플레이어로 여겨지는 이유다. 림프계는 장에서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우므로 장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이동장애나 면역력 감소, 체중 증가보다 더 직접적으로 당면한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하다 보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분명 더 자주 움직이려는 강한 의욕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물고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라.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동물원 우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내가 사파리 여행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천막 옆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 때문에 밤새 깨어있지 않는다. 다음에 먹을 식량과 물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현대 생활은 다른 이유에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삶이 꽤 편안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편안해서 문제다. 하버드 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고인류학자 데니얼 리버먼은 인류 진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가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큰 관심이 있다. 리버먼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문화 변화가 자연 선택을 능가하면서 일어난 인류의 진화 속도에 놀라고 있다. 2013년에 출간된 우리 몸 연대기에서 그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만성 질환이 인류의 진화적 뿌리와 현대 생활 방식의 부조화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책에서 도넛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한때 적응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이제 그런 원초적 본능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한다. 인류의 진화가 일어날 때는 대부분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목적 없는 열량 소비는 유리한 점이 아니었다. 게다가 우리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시스템은 규칙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가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동물원 우리에 갇혀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우리 몸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적응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풍부한 영양물을 끊임없이 접하는 생활에도 적응하지 않았다. 우리 안의 물고기는 그저 아주 많이 삼키기만 할 뿐이다. 2019년 의학계에서 가장 훌륭한 학술지로 손꼽히는 란셋에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5분의 1이 질 낮은 식단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흡연이나 고혈압에 의한 사망률보다 높은 수치다. 교육이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다. 연구진은 나이, 성별, 거주 국가, 사회 경제적 지위 같은 요인에 상관없이 질 낮은 식습관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보고했다. 통곡물과 과일은 적고 소금이 많이 함유된 식사 때문에 세계적으로 연간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원하는 식량을 재배하거나 생산할 능력이 있고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러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오늘날 적자 생존은
생존하기 위해 사냥과 채집으로 충분한 열량을 얻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음식 중에서 알맞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2019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우리 인간이 진화를 통해 섭취할 수 있게 된 음식이 아닌 초가공식품에 주목했다. 기상천외하고 잘 설계된 동물원 같은 실험이 미국 국립보건원 의료센터에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진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처음 2주 동안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제공하고 나머지 2주 동안은 초가공식품을 제공했다. 초가공식품은 대체로 저렴한 산업용 식이 에너지와 영양분 공급원에 첨가제를 넣어 만든 것으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 식품 보존제, 감미료, 인공 착색제, 정제 탄수화물, 향미와 질감을 만드는 화학 첨가물, 소금, 정제 식용유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다. 포장지에 담긴 빵과 과자, 탄산음료, 설탕이 든 시리얼, 라면, 분말 야채 스프, 치즈 가공품, 전자레인지 조리식품, 소시지나 생선 스틱, 핫도그 같은 육 가공품 및 해산물 가공식품을 생각해보자. 참가자들은 각 2주 동안 매일 같은 양의 식단을 받았고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되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의 식단을 먹은 2주 동안 참가자들은 1kg이 빠졌지만 초가공식품의 식단을 먹은 2주 동안에는 하루에 500칼로리를 초과로 섭취했고 체중이 거의 1kg 늘었다. 소규모 연구에서 나온 결과였지만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이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비슷한 연구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심장병과 사망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했다. 유럽에서 나온 이 두 연구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특히 스페인의 연구는 초가공식품을 매일 4차례 이상 먹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차례 먹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사망 위험이 무려 62%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초가공식품을 매일 한 끼씩 먹으면 사망 위험이 18%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반대로 미가공되거나 지중해 방식의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이 여러 질병에 대한 낮은 발병 위험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알아냈다. 2022년 같은 날 발표된 새로운 대규모 연구 논문 2편이 초가공식품이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그중 한 연구에서는 200명이 넘는 미국 의료 종사자들을 24년에서 28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특히 결장암 발병 위험이 급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장암은 최근 수십 년 사이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여 의료 전문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결장암 발병과 초가공식품의 상관관계는 이해가 된다. 소화계를 따라가면 최전선에 대장과 직장이 있지 않은가. 게다가 초가공식품은 또 다른 사망 위험 요소인 비만을 일으키기가 매우 쉽다. 이런 연구 결과가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없었다. 이 연구들은 관찰을 기반으로 한 데다 인과관계를 정립하지 못했지만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요인이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초가공식품은 최근에야 생겨났다. 진화 역사의 마지막 100만 분의 1초에 등장했고 자연이 계획한 인간의 식량과 거리가 멀다. 우리 조상들은 설탕이 들어간 케첩을 곁들인 간식과 밀크쉐이크를 걸신 들린 듯 먹는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초가공식품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화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탕, 소금, 포화지방과 같이 다량 섭취했을 때 건강에 나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포만감 신호를 조작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호르몬계를 혼동시켜 지방을 저장하고 열량을 태우고 활발한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방식을 바꿔버릴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소염, 항암 효과에 있어 건강에 좋은 식물 화합물과 지방산, 단백질과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섬유질이 부족하다. 그렇게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이 정말로 필요한 영양분들을 대체해버린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통과일과 채소를 2컵도 섭취하지 않는다. 필요한 4컵에서 6컵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이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영양가 없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의 글로벌 보건대학원에서 신진대사 건강이 좋은 미국인의 비율을 연구하려고 했다. 연구진은 약물 도움 없이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혈압, 허리둘레 이렇게 5가지 지수의 최적치 기준을 만족할 때 신진대사 건강이 좋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연구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8,721명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조회하여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산출했다. 연구 결과 고작 12.2%, 다시 말해 미국인 8명 중 1명만 신진대사 건강지수 최적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프리드먼 영양학 대학원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더 안 좋은 소식이 나왔다. 연구진은 선행 연구에서처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성인 5만 5천 명의 자료를 조사했다. 2022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적의 심장대사 건강 지수를 가진 사람은 6.8%에 불과했는데 이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일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신진대사 건강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면 장담하건대 건강한 동물의 비율이 100에 가까울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진화를 통해 먹을 수 있게 된 음식을 계속 조작한다는 사실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1860년대 특정 형질을 가진 농작물의 재배를 가속한 그레고어 멘델의 완두콩 실험 덕분이든 유전자 조작 식품 생산을 위한 외래종 유전자 도입 때문이든 아니면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초가공식품에 대한 선호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크게 바뀌었다. 만일 우리가 원래 의도된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먹거나 가공된 형태로 먹는 게 아니라 통째로 먹는다면 우리 건강은 더 나아질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갈아 먹는 것을 반대해왔다. 압축해서 만든 신선한 죽수에 영양분이 가득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압착 주스는 포만감을 주고 음식물이 소화기를 따라 잘 이동하도록 도와 소화기 건강에 더 좋은 섬유질 껍질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과일을 믹서기에 파괴력에 맡기거나 햇빛이나 바람을 쐬게 하면 산화가 일어나 영양 많은 과일즙을 잃게 된다. 과육의 전반적인 화학적 성질이 바뀌고 그에 따라 영양분도 바뀐다. 간단히 말해 믹서기로 갈아 만든 주스는 완전 식품이 아니라 가공식품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스는 전체 영양 방정식을 교란하고 무너뜨리는 첨가당을 함유하고 있다. 결과는 누가 되었든 신진대사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신진대사 건강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즉 혈압과 혈당이 높고 복부 체지방이 많고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일 때를 가리켜 신진대사 증후군 또는 X증후군이라 부른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 수면무호흡, 간질환, 신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위험 인자들의 집합이다. 심지어 후속 효과로 면역력이 약해지므로 염증으로 사망할 위험도 매우 크다. 신진대사 건강지수 가운데 최소 3개의 수치가 나쁘다면 신진대사 증후군으로 봐야 한다. 신진대사 증후군은 사람들에게 생소하지만 21세기 공중보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매우 흔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야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최악의 문명 질병이다. 데니얼 리버먼은 그의 저서에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방법을 요약해 놓았다. 신체 활동이 왕성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적당히 마시는 45세에서 79세까지는
남녀는 평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4배 더 낮다. 이 방법은 우리가 동물원 우리 안에서 살더라도 가능하며 동물원 생활의 부정적 영향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야생 동물들은 쥐나를 통해 먹을 수 있게 된 음식을 여전히 먹으면서 활기찬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런 야생 동물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자연의 원리에 반하는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행동 양식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봐요, 코끼리 사나이. 암을 치료하고 DNA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며칠 전 나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했다. 그때 조 바이든 부통령이 사람들이 붐비는 복도로 나를 불러냈다. 이봐요, 코끼리 사나이. 물론 바이든이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게 분명했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모욕해서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니었다. 바이든은 19세기 영국인 조셉 메링의 불행을 들먹이려던 게 아니었다. 조셉 메릭은 희귀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 때문에 5살 때부터 몸이 점점 심하게 기형이 되었고 그래서 코끼리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내가 그 전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진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코끼리 사나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암과의 전쟁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급하게 조직되었고 대통령은 며칠 전에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바이든을 암 정복계획 총책임자로 정했다.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인 사람은 바이든만이 아니었다. 알다시피 코끼리는 선천적으로 암에 걸리지 않는 유전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 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대략 5,6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돼지만한 크기의 조상에서 시작되어 줄곧 지구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 온화한 대형 동물에 대해 알아보자. 코끼리는 긴 코가 특징인 장비목에 속한다. 코끼리를 의미하는 영어 엘리펀트는 상아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엘레파스에서 유래했는데 나중에 이 동물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코끼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이며 야생에 천적이 없다. 그러나 개미와 벌을 무서워한다. 그도 그럴 것이 코가 매우 예민하고 신경 말단이 발달해 있는데 그 안으로 개미나 벌이 떼지어 들어온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인간처럼 코끼리도 70년, 때로는 80년 넘게 살 수 있다.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음식을 최대 136kg까지 먹는다. 어떤 때는 풀, 작은 식물, 과일, 잔가지, 나무 껍질, 덤불 등을 씹으며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무려 16시간에서 18시간이나 된다. 코끼리는 생태계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쇠기돌 종이다. 쇠기돌 종은 전체 생태계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종종 서식 환경을 공유한 다른 종의 생존을 보장한다. 사실 많은 식물과 동물이 그들의 서식지에서 코끼리에게 의존해 살아간다. 코끼리가 없다면,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없다면 많은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코끼리가 생태계에 이바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건기에 작은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는 것이다. 코끼리는 새로운 식물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배설물로 묘목을 이동시키고 그들의 먹이가 되는 풀이 잘 자라도록 나무 개체수를 조절하기도 한다. 육중한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어린 나무를 밟거나 먹어치워서 나무 수를 줄인다. 쇠기돌종은 바다 깊은 곳에서 매우 높은 산까지 진화 개통수 여기저기에 있고 식물종과 동물종뿐만 아니라 곰팡이, 박테리아, 기타 미생물도 포함한다.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로 사파리 여행을 갔을 때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는 어린 코끼리를 만났다. 녀석은 자기 무리에서 벗어나 우리 차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와 코를 휘두르며 큰 소리를 냈다.
그렇게 우리와 재미있게 교류한 후에 자기 가족이 있는 무리로 돌아갔다. 거대한 코끼리들이 움직이고 먹고 놀고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코끼리에 관해서 특히 감탄한 것은 물 웅덩이에서 다른 동물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다. 우리 인간이 마땅히 배워야 하는 태도다. 사려 깊고 지능이 뛰어난 코끼리는 연민, 충성심, 팀워크, 친절, 가족애, 개성을 구현하는 동물이다. 게다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와 닮았다. 디즈니의 덤보, 닥터 수스의 호튼, 장드 브루노프의 바바 등 1930년대에 시작된 연재 동화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의 코끼리가 있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 사파리 공원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가장 큰 관광지 중 하나로 코끼리를 구경하기에 더없이 멋진 장소다. 원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번식장으로 1962년에 설립되었지만 인기가 워낙 좋아서 결국 샌디에이고 카운티 정부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오늘날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하고 3,500종의 식물뿐만 아니라 6대륙에서 온 300여 종의 동물 2,600마리가 살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동물병원과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근무한 지 30년이 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에게 동물들은 가족이었다. 코끼리 사육사 민디 올브라이트는 코끼리가 자기를 돌보는 사육사를 알아본다면서 그런 동물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야기해줬다. 코끼리가 사육사를 알아본다는 것은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코끼리는 과거에 봤던 사람과 다른 코끼리, 그리고 전에 음식과 물을 얻었던 곳으로 가는 길도 기억할 수 있다. 코끼리는 매우 똑똑하다. 지능 면에서 돌고래와 유인원, 인간과 함께 최상위권에 있다. 대부분 포유동물은 태어날 때 뇌 무게가 성체, 내 무게의 대략 90%다. 그러나 코끼리와 인간의 뇌는 태어난 후에 두드러지게 발달하는데 인간의 태어날 때 뇌 무게는 성인 뇌 무게의 약 25%이고 코끼리의 태어날 때 뇌 무게는 어른 코끼리의 뇌 무게의 약 35%이다. 자궁 밖에서도 뇌 성장이 계속되므로 인간과 코끼리 성체는 비인간 영장류를 포함한 다른 포유동물 성체보다 몸집 대비 더 큰 뇌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높은 지능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실이다. 2006년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교 연구진은 코끼리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이라고 보고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끼리가 거울 속 자신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서 자기를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기 인식 때문에 코끼리는 서로에게 공감과 지원을 제공하고 동료 코끼리와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자기 인식이 클수록 인지적 공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코끼리도 비슷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물론 코끼리의 공감을 일화적으로 관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인간의 공감과 같은 공감이라고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야생에서 코끼리를 관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연구자들은 코끼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서로 돕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아기 코끼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암컷 코끼리들이 공감하는 게 관찰되었다. 만일 아기 코끼리가 넘어지면 모든 암컷 코끼리가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갈 것이다. 아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반응하는 것, 포유동물 세계에서는 많은 종에게 고통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코끼리는 차원이 다르다.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분명 무리가 필요하다. 코끼리의 기억으로 전미 도서상 후보로 오른 코끼리 연구가 신시한 모스는 한 아기 코끼리가 물 웅덩이에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엄마와 이모만으로 아기를 꺼내지 못하자 무리에 있는 다른 코끼리들이
경사로를 파서 아기를 물웅덩이로 밖으로 꺼냈다고 한다. 2014년에 헌터대학교 코끼리 지능 연구가 조슈아 플로트닉은 그가 몸담았던 에모리 대학교에서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영장 유학자 프란스 드발과 함께 코끼리들이 코로 소리를 내거나 쓰다듬어 주면서 다른 슬퍼하는 코끼리를 위로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최초로 발표했다.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태국 북부 코끼리 보호소의 대략 30에이커 대지에서 아시아 코끼리 26마리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코끼리들은 심지어 죽은 코끼리의 뼈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죽음을 슬퍼하는 표시일지도 모른다. 2016년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연구하던 연구생이 비슷한 행동을 카메라로 포착했다. 가죽 코끼리 3마리가 죽은 암컷 가장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시체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코끼리들은 평생 강한 가족 유대감을 유지한다. 모계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이동하고 가장 나이 많고 대체로 가장 몸집이 큰 암컷이 무리를 이끄는 가장이다. 암컷 가장이 수년 전부터 배운 것들은 무리의 생존에 유용할 수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가뭄이 들면 암컷 가장은 과거 자신이 갔던 물웅덩이로 무리를 안내한다. 또는 쇠퇴 조짐이 보이는 지역에서 가족들을 멀리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기도 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인간 연구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과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 모든 연령대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이며 그런 욕구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노인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코끼리는 우리에게 어른을 존중하는 것이 모두를 보호하고 모두에게 생존 이점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계중심 코끼리 무리의 장점은 야생동물보호협회와 런던 동물학회가 2008년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연구진은 탄자니아 타렌기리 국립공원에서 35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든 1993년 새 집단의 코끼리 무리를 조사했다. 9개월 동안 81마리 새끼 코끼리 중 16마리가 죽었다. 건기가 아닐 때 보통 새끼 코끼리 사망률이 2%인데 그때 사망률은 20%였다. 연구진은 죽은 코끼리와 살아남은 코끼리 사이 놀라운 차이를 상세히 보고했다. 그것은 무리를 이끄는 암컷의 나이였다. 새 집단의 무리 중 국립공원을 떠난 두 무리의 가장은 각각 45세와 38세였는데 이들은 과거 경험으로 가뭄 신호를 기억하고 앞으로 닥칠 위험을 감지했을 것이다. 공원을 떠난 무리는 공원에 남은 무리보다 사망률이 낮았다. 그해 공원에 남은 무리의 사망률은 63%였다. 연구진은 보고서 결론부에서 공원을 떠난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어릴 때 겪었던 가뭄을 기억했을 것이고 반면에 타랑기리에 남은 무리에는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할 정도로 나이 많은 코끼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35세 이상의 암컷 코끼리가 이끄는 무리가 생존율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언어가 없는데도 코끼리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놀랍다. 사실 코끼리들에게 우리 인간이 듣거나 쉽게 감지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 코끼리는 신체 접촉을 통한 촉각 신호도 사용하고 고주파수와 저주파수의 독특한 소리도 사용해 의사소통한다. 내가 코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그중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암을 잘 피할 수 있게 되었니? 코끼리의 거대한 몸은 우리보다 100배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암에 걸리기 훨씬 더 쉬우리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암은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난 하나의 세포에서 기원한 통제되지 않는 세포 분열을 말한다. 세포가 많을수록 세포 중 하나가 변형돼 종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큰데 연구에 따르면
키가 4인치 증가할 때마다 암 발병 위험이 약 10% 높아진다. 그러나 변이와 변수가 매우 많은 데다 췌장암, 식도암, 위암, 구강암과 같은 암의 발병 위험은 키가 크다고 더 커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설령 키가 아주 커서 그 때문에 특정 암에 걸릴 위험이 조금 더 크다고 해도 기본 유전자와 환경, 그리고 다른 생활 습관 요인이 전체적인 건강 위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코끼리는 이른바 암에 관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토의 역설에서 통계적 총알을 완전히 피했다. 리처드 페토는 1970년대에 흡연과 암의 연관성을 밝힌 옥스퍼드 대학교 의학통계학자이자 전염병학자다. 페토는 오늘날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역설을 1975년에 처음 발표했을 때 세포수를 기반으로 보면 인간이 쥐보다 암에 걸리기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세포수는 쥐의 1000배이고 대부분 쥐보다 최소 30배 오래 산다. 쥐와 인간 사이 단순한 세포수 차이를 고려한다면 인간이 암에 걸리고 조기 사망할 확률이 더 높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세포가 많을수록 암도 많이 걸린다 라는 개념이 직관적으로 말이 되지만 여러 동물 종에서 얻은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인간과 비교해서 쥐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은 암의 유기체의 세포수 이상의 것이 관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페토는 이어서 세포당 발암률이 종마다 다른 이유가 진화적 문제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코끼리와 비교하면 세포수가 훨씬 적은데도 암에 걸리기는 더 쉬우므로 오히려 쥐와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끼리는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부터 몸무게가 무려 140kg이나 되고 10년도 지나지 않아 약 4,500kg 이상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폭발적인 세포 분열 속도 때문에 코끼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에 매우 취약할 수 있고 만일 암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멸종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코끼리를 위해 이 잠재적 문제를 해결했다. 인간의 약 25%가 암으로 사망한다. 평생 암 발병 위험은 33%에서 50% 사이고 대략 남성의 43%와 여성의 38%가 암에 걸린다. 그러나 오늘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의 75%에서 89%가 생존한다. 인간이 성인기에 도달할 때까지 세포 분열로 DNA 복제가 이루어지는 횟수는 대략 30조 정도 되며 매번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세포 분열은 수백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신중하게 통제되는 과정이다. 어떤 유전자는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어떤 유전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손상된 세포가 세포 자멸사, 즉 프로그램된 사멸을 겪어야 할 때를 알리는 유전자도 있다.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손상된 세포가 더는 자멸할 수 없게 될 때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암세포는 60번 이상의 변이를 겪는다.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도 알려진 정상적으로 세포 자멸사를 담당하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도 변이된 채 복제될 수 있다. 암세포는 건강한 부모세포보다 더 빨리 분열하고 성장과 죽음의 조절을 돕는 다른 세포들의 신호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마땅히 세포 자멸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비정상적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암세포들은 아주 영리해서 프로그램된 사멸을 피할 수 있다. 깡패처럼 못된 돌연변이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유전자 돌연변이는 정자나 난자세포로부터 물려받은 생식세포 돌연변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생활 속에서 담배나 방사선, 바이러스 노출 또는 단순히 노화 등으로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보충제나 영양제가 식단에 구멍을 메꿔줘서 나이 들면 생길 수 있는 암을 막아줄 것이라 착각한다. 영양 보충제로 흡수된 영양분은 신체 내부 시스템을 방해하고 암을 포함한 질병 위험을 높이면서
실제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해롭다. 게다가 비타민과 영양제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 중 상당수가 몸에 강력한 효과를 내므로 많이 복용했을 때 위험할 수 있고 도움은커녕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앞에서 말한 대로 진짜 음식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도록 하자. 절대 약을 과다 복용하지 마라. 야생동물은 영양제를 먹지 않는다. 코끼리도 진짜 음식만으로 그 큰 몸집을 유지하고 있다. 거대한 코끼리의 세포는 웬만해서는 변이 되지 않으므로 암에 걸릴 위험이 인간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코끼리가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은 5%도 안 된다. 암으로 죽는 코끼리가 전체 코끼리의 5% 미만이라는 말이다. 과학자들은 리처드 페토가 1970년대에 연구를 시작한 이래로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야 비로소 이른바 코끼리의 항암 프로필을 이해하기 위한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코끼리는 P53이라 불리는 단백질에 기초한 튼튼한 항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항암 분자와 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인 종양 억제 유전자 TP53은 지난 30여 년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이언스가 1993년 12월에 P53을 올해의 분자로 선언하면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1979년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암을 일으키는 종양 유전자로 여겨졌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야 과학자들은 P53의 항암 효과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P53 단백질은 마치 마을 보안관처럼 세포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즉 DNA가 손상될 때 호출되거나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P53 단백질은 DNA에 직접부터 세포를 체포하고 DNA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세포 자멸사를 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만약 DNA가 수리 가능하다면 P53은 문제의 세포가 다시 분열하기 전에 손상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다른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만약 DNA가 회복 불량 상태라면, 즉 돌연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났거나 너무 복잡한 돌연변이라면 세포가 분열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 세포에 자멸하라고 명령한다. 최근에는 좀비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항암 메커니즘의 또 다른 주요 요소로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좀비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포유동물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데 코끼리에게 암세포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손상된 세포가 발생했을 때 P53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LIF6라고 불리는 이 좀비 유전자가 발현되면 손상된 세포의 미토콘드리 안에 구멍을 내서 세포를 암살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TP53은 오늘날 가장 많이 연구되는 인기 유전자다. 이 유전자의 기본 생물학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기술하는 연구 논문이 평균적으로 매일 2편 발표되고 있다. TP53은 P53을 암호화한 유전자로 17번 염색체에 있다. 인간의 모든 암 중 대략 절반에서 TP53의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내가 담당한 환자들의 병리학 보고서를 보면 열이면 모두 TP53이 변이되어 있었다.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종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기본 유전자 서열에도 있는 증후군이 있다. 이 증후군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겠다. 부모에게서 결함이 있는 TP53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남자아이의 경우 대략 73%이고 여자아이는 100% 가까이 된다. 인간은 두 쌍의 TP53 유전자를 지닌다.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다. 암에 걸리지 않는 많은 다른 동물들은 기능적인 TP53 유전자가 더 많다. 이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완주하기 전에 신발이 다 달아 못 쓰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여분의 운동화가 있는 것과 같다. 코끼리는 TP53 유전자를 최소 20쌍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생물학적 보너스가 바로 코끼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비법이다. 코끼리는 인간보다 종양 억제력이 훨씬 강하다.
게다가 코끼리의 P53은 손상된 세포를 죽이기만 하지 그것을 복구하려고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코끼리의 TP53 유전자 대부분은 레트로진이다. 이는 코끼리가 원래 TP53 유전자가 두 쌍밖에 없었는데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분의 유전자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끼리는 몸집이 작은 조상에서 진화하면서 우연히 TP53 유전자를 추가적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다음에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보게 된다면 늘어진 귀에 있는 정맥을 살펴보라. 귀를 통과하는 황갈색 피가 언젠가 새로운 항암 치료에 쓸 원천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P53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명백해 보이는 해법이 시료를 거두지 못했다. 프리스턴 대학교에 있을 때 P53을 발견한 연구자 레비는 실험실 환경에서 쥐의 유전체에 복제 유전자를 추가로 투입해 유전자 과화 발현을 시도해서 P53 단백질이 더 많이 형성되도록 유도했는데 동물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고 한다. 게다가 인간의 TP53 유전자는 퇴행성 신경질환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유전자의 과화 발현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유전자 발현을 유도할 때는 생물종 고유의 생리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유전자 스위치를 언제 켜고 끌지 조절할 때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더 탐구해야 하는 실마리가 남아있다. LIF6 유전자의 발견은 암세포에서 비활성 상태인 LIF 좀비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게 만드는 약물 개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열정적인 과학자는 벌써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르겠다. 조슈아 시프먼에게 암은 상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 시프먼은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 성장했는데 브라운 대학교 종양학자였던 아버지가 아들 목에 부풀어 오른 림프절을 만져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을 때 그는 15살이었다. 시프먼의 병은 혈액암 종류인 호지킨병 2기로 진단되었다. 독일 셰퍼드였던 그들의 반려견 프랭클에 괴롭힌 암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병이었다. 1989년 여름은 휴식과 방사선 치료를 하며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오전 근무가 끝나면 점심시간에 쉬프먼을 데리고 방사선 치료를 위해 50마일 떨어진 보스턴 어린이 병원까지 운전했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쉬프먼은 저녁 시간 내내 구토했다. 방사선이 메스꺼운 반응을 유발하는 뇌 영역에 닿았기 때문인데 다음 날도 여지없이 그 일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했다. 확실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 유대가 끈끈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된 시프먼은 매번 차 안에서 질문을 20개씩 하는 아들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분명 짜증나는 일이었으리라 농담한다. 시프먼은 완치했고 그때 이후로 암은 그의 전문 분야가 되었다. 아주 잠깐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될까 생각했었지만 아버지의 설득으로 브라운 대학교 학석사 통합 과정에 들어갔다. 일반적인 교육 과정은 아니었다. 브라운 대학교 인문의학 교육 프로그램은 의학의 인본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며 시인과 극작가가 가르치는 강의도 있다. 졸업 후 그는 서부로 향했고 마침내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어린 환자들을 생의 마지막까지 돌보는 소아청소년 완화의학에 관심이 생겼다. 어느 주말 그가 당직 근무를 서는 병원에 4살 난 소녀가 들어왔다. 2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은 아이였다. 소녀의 아버지는 악성 뇌종양으로 사망했고 삼촌도 이미 같은 병으로 사망했다. 이는 내재된 유전적 특징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고 시프먼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 내가 처음 시프먼과 이야기 나누게 된 것은 수년 전 그가 코끼리의 타고난 암 저항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암 치료법을 설계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 무렵 그는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사했고 그곳 유타 대학교에서 소아 종양학 연구를 계속했다.
어떤 아이들이 마치 불행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듯 암에 쉽게 걸리는 체질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고 있었다. 그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희귀 유전 질환인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점점 쌓아나갔다.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TP53 유전자가 하나뿐이다. 암이 유전적 소인을 통틀어도 분명 리프라우메니 증후군만큼 극단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이 증후군의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100% 가까이 된다. 유타는 이것을 연구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쉬프먼이 그곳의 큰 공간과 자유롭게 사고하는 방식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이 지역의 특징인 모르몬교 공동체의 혈통중심 문화가 고유한 연구 코호트를 제공한다는 것이 더 주된 이유였다. 특히 그곳 톰슨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돌연변이를 대물림했고 치명적인 암 진단을 받았거나 그럴 위협을 겪으며 살고 있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어떤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 욕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그저 상상만 할 뿐이다. 쉬프먼은 새 아이의 아버지다. 암이 교활한 만큼 그도 빈틈이 없다. 논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소박한 연구실이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의 등 뒤로 읽어야 할 논문 파일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고 급하게 벽에 붙여놓은 듯한 아이들의 그림들이 있다. 쉬프먼은 말주변이 좋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어린아이처럼 열정적이고 매사에 낙관한다. 연구에 몰두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협동 연구를 진행하고 어린 환자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코끼리를 보기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는 게 그의 일과다. 그가 코끼리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은 2012년 여름이었다. 그때 진화의학과 다양한 종의 암을 연구하는 비교종양학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메인주 바하버에 있었다. 쉬프만은 학회에서 그저 개의 암에 관련된 정보를 인간의 암에 맞게 번역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다. 발표자 중에 암과 진화를 연구하는 카를로 말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부교수가 있었다. 현재 그는 애리조나 암 진화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다. 당시에 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코끼리에 관한 강연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쉬프먼은 문 쪽으로 달려나갈 뻔했다. 도대체 코끼리가 암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는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 쉬프먼이 페토의 역사를 처음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 코끼리는 약 2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자궁 속에 머무는데 환경에 대처하며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용할 복잡한 인지 능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뇌 발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암컷은 늦은 나이인 50세가 넘어서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이 사실과 관련해 쉬프먼은 나에게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코끼리는 늦은 나이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종양 억제 능력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설명해 줬다. 인간은 대부분 중년 후반에 암에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 데다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가 오랫동안 축적되고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제압될 수 있는 시기다. 쉬프먼의 표현을 빌리면 암이 노화의 질병인 이유다. 말리 교수의 강연이 끝난 후 쉬프먼은 연구할 코끼리의 피를 입수할 가능성에 대해 그에게 물었고 그의 대답은 이랬다. 만일 당신이 코끼리 피를 얻어올 수 있다면 분명히 말하는데요. 논문에 당신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에 나올 쉬프먼의 논문이 시작되었다. 바하버에 다녀온 지 몇 주 지나 쉬프먼은 새 아이를 데리고 솔트레이크시티 외곽지에 있는 호글 동물원을 방문했다. 코끼리 사육사들에게 코끼리 피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 경비원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마침내 사육사들과 친해졌고 혈액 채취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코끼리가 암 치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코끼리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리라 판단했다. 연구는 2012년부터 매번 같은 절차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
호글동물원 사육사들이 코끼리의 귀 뒷면에 거대하고 도드라진 정맥에서 피를 뽑아 대형 시험관에 넣으면 그것을 아이스박스에 보관해 쉬프만의 연구실로 가져간다. 피를 뽑는 동안 코끼리에게는 많은 칭찬과 간식을 준다. 점차 사육사들도 그 과정에 익숙해졌고 코끼리들도 익숙해졌다. 혈액 표본이 연구실에 도착하면 쉬프만의 연구원들은 세포를 분리해내기 위해 시약과 원심 분리기로 일련의 생화학 반응을 수행하면서 코끼리들이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만드는 P53 유전자 마법의 비밀을 풀려고 노력한다. 쉬프만은 북미 지역 최대의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서식하는 플로리다주 포크시티에 있는 링링 브라더스 바넘앤베일리 코끼리 보호센터와도 제휴를 맺었고 앞으로 보물 같은 새로운 유전자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쉬프만은 의학을 통해 궁극에는 P53이 풍부한 코끼리의 타고난 성질을 모방한 화합물을 개발하거나 코끼리의 P53을 사람에게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실험실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나노기술팀과 함께 필테레퓨틱스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목적은 코끼리의 P53에서 만들어진 합성물질 EP53을 전달할 적합한 시스템을 찾는 것이다. 필테레퓨틱스는 알약이나 주사를 통한 암 억제 단백질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현재까지 인간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크기의 초미세 나노 입자 캡슐에 EP53을 담는 데 성공했고 페트리 접시에서 EP53이 24시간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합성 물질이 인간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언젠가 우리는 암 억제를 위해 아침마다 밥 대신 먹는 쉐이크에 나노 입자를 타서 먹게 될까? 반려견의 사료에 약간 넣어서 그들에게도 먹이게 될까? 코끼리 유전자 연구에서 강조하는 점은 DNA 변화가 있어야 암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이 나올 때까지는 문제될 수 있는 DNA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암을 유발하는 습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일사량이 많은 시간에는 햇빛을 피하자. 고에너지 자외선은 피부 원자의 전자와 분자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DNA 손상과 돌연 변이를 유발할 수 있다. 염증을 예방하자. 몸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치료 과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손상된 조직에서 사이토카인,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라딘 등의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이 반응성 높은 분자들이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염증 자체도 세포 분야를 자극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 과체중인 사람들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지방 조직에는 사이토카인의 특별한 종류인 아디포카인이 들어가 있어 과도한 지방 조직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체중에 상관없이 고혈압과 콜레스테롤부터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사장애는 몸의 대사 상태가 비정상적일 때 염증을 증가시켜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세포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해로운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도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의 생산을 높여 세포를 훼손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생활 속 스트레스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비록 무형의 생각이 암으로 구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곳으로 가는 흔적을 마침내 확인하기 시작했다. 코끼리는 TP53 복제로 혈압 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TP53 유전자 한두 개가 손상되더라도 그것을 보충할 다른 유전자가 충분히 있다. 혈압 내성은 전자기기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시스템이 여분의 요소가 내장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는 성질을 가리킨다. 결함 내성이 있으면 하나의 결함이 있다고 해서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의 면역계는
우리의 생물학적 결합 내성에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대략 1경계의 외부 원인에 대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는 1조의 1만 배나 되는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는 말이다. 불행히도 암도 결합 내성이 강하다. 전이성 암 환자를 치료할 때 보면 매번 종양세포는 내가 표적으로 삼은 경로를 우회하는 법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표적 치료법은 모두 전이성 암에 효과가 없었다. 조슈아 시프만 같은 연구자들이 인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2011년 영국 케임브리지 웰컴생어 연구소 연구진은 주목할 만한 유전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평범하고 건강한 식도세포가 나이 들면서 어떻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얻는지 연구했다. 중년이 되면 식도 내벽의 세포 절반 이상이 돌연변이를 포함한다.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식도암은 드물다. 성인에게 발병하는 100여 종의 암 중에서 고작 해야 14번째로 흔한 암이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식도 상피세포는 절대 암세포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초기 종양을 경쟁해서 이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도에는 돌연변이 클론이 매우 밀집해 있어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암세포는 그 환경에서 생존할 공간을 찾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유리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클론 세포가 경찰 역할을 맡아 면역계와는 별개의 환경에서 종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초기 종양의 생존이 오로지 그 종양 안에 있는 돌연변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정상 조직 안에 있는 돌연변이에도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악성암의 발생을 지원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환경의 힘이 강화된다. 다른 돌연변이를 이용해 돌연변이의 질병인 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 발견이 언젠가 암과의 전쟁에서 코끼리 피에서 개발한 약물 외에도 돌연변이 클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른다. 쉬프만의 코끼리 피는 크게 주목받지 못할 뻔했다. 지금도 가까운 동료로 남아있는 쉬프만과 카를로 말리가 협력 과학자들과 함께 코끼리의 TP53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했을 때 처음에는 몇몇 권위 있는 학술지로부터 게재가 거절되었다. 그러고 나서 2015년에 마침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게재 승인을 받고 출판되었다. 쉬프만은 논문이 거절되어도 매번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뉴스위크에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코끼리들도 이미 알고 있고 고래들도 알고 있습니다. 북극고래도 페토의 역설에 맞게 산다. 때로는 암에 걸리지 않고 북극해에서 200년을 산다. 쉬프만이 말했듯이 우리라고 왜 안 되겠는가? 코끼리의 강한 결합 내성과 항암 생물학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약으로 바꾸는 법을 찾아내려면 수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기업과 관련된 코끼리의 기술에서 배우는 것은 몇 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노인에게 가장 흔한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정신을 놓게 될까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츠하이머병은 암과 쌍벽을 이루는 가장 두려운 질병이다. 이 병은 구장의 바다 생물의 시선에서 지능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볼 것이지만 일단 여기에서 기억력의 특별한 측면인 공간 인식에 대해 코끼리가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공간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시각의 예민함이 아니다. 그랬더라면 코끼리는 시력이 그다지 예리하지 않으므로 공간 기억력이 뛰어난 동물의 모델로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5년 과학자들은 코끼리들이 공간 기억력이 뛰어나서 사바나의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해 물웅덩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코끼리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50k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최단 거리로 선택해 찾아갈 수 있다. 공간 인식은 환경 속 물체와 그 물체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의 오른쪽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불편하게 다른 사람에게 너무 붙지 않도록 개인적 공간을 인지하고 있을까? 우리의 근육 협응 능력은 물건을 쉽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좋을까? 앱의 도움 없이도 길을 걷고 운전할 수 있을까? 읽기, 쓰기, 기초 수학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나? 실제로 이 세 가지는 문장 구조, 문법, 기하학, 숫자 배열을 이해해야 하므로 많은 공간 인식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뇌의 여러 영역이 공간 인식에 관여한다. 특히 예술성과 창의성, 상상력을 제어하는 중심부인 우뇌가 가장 크게 관여한다. 이는 공간 지능을 향상하기 좋은 방법들이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이다. 스케치,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악기 배우기와 같은 새롭고 창의적인 취미를 찾아라.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거나 시각 기억 요소가 포함된 게임을 해라. 빈야사 요가부터 조깅, 사이클링에 이르기까지 몸이 공간을 통과해서 움직여야 하는 신체 활동을 해보라. 그리고 잊어라.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 그렇게 해서 코끼리들이 강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코끼리들은 우리처럼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뇌는 풍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가 허술하다. 기억력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머리에 간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데이터를 버리는 망각 덕분에 자신의 기억력이 비상한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과거에는 망각을 어떤 유용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수동적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뤄진 연구는 그 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망각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기억을 저장할 준비가 되도록 뇌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능동적 메커니즘이다. 소설가 헨리 밀러가 말한 적이 있듯이 나의 망각은 기억만큼이나 내가 성공하는 데 중요했다. 망각 훈련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내 목표를 방해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지나간 실망스러운 일에 연연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그 기억과 관련된 신경 연결을 약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활력을 가지고 삶에 몰입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뇌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느라 바빠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일으키는 기억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우리의 코끼리 친구는 그들의 집단성과 무리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정신 건강을 돕고 기억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에 필요한 정신적 유연성을 높이는데 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많다. 뇌에는 망각을 도와주는 일을 전담하는 신경세포 그룹도 있다. 멜라닌 농축 호르몬 유련 또는 간단히 MCH 누련이라고 불리는 이 신경세포들은 밤에 뇌가 기억들을 정리하고 다음날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비하면서 재정비하는 렘 수면 단계일 때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 기억을 강화하도록 돕는 다른 신경세포를 방해하기 위해 MCH 누련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에서 전기 신호를 발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대부분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MCH 누련의 활동 때문이기도 하다. 기억을 단속하는 이 특이한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2019년에 일본 신경과학자들의 쥐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연구진은 다양한 동물종에 대해서도 MCH 뉴런이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분명 다른 신경 반응들도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기억을 형성하거나 지우는 데 관여한다.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 언젠가 치매와 불안, 심지어 외상성 기억 상실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인 구달은 새끼 원숭이의 뇌를 먹는 침팬지를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제인 구달 같은 채식주의자에게 고기 먹는 침팬지는 그 유명한 누구나 문제인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 안의 코끼리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호미니드 친척인 침팬지로부터 식단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잘 먹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